여러분, 만약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명문대생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은 미국 사회의 냉정한 현실에 지쳐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명문대 학벌, 탄탄한 커리어, 그야말로 성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단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본 이후 그는 친구들과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가 선택한 그곳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미국에서는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가 새로운 땅에서 겪은 일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저 모험심에 떠난 여행이었을 뿐인데 그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고 이제는 미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조차 그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마이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과감한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버드라는 이름은 저와 제 가족 모두의 꿈이었죠.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 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저는 그 기대에 보답하고 싶어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도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막상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기대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제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의 재력과 인맥, 덕에 이미 인턴 자리나 실무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유명한 투자회사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학점 걱정 없이도 탄탄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매 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 경쟁에 치열하게 임해야 했고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학과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방학 때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무급 인턴을 하며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어요. 제 이력서를 조금이라도 빛나게 만들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각종 대외 활동에 참여했죠. 그럼에도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섰을 때 저는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밤새워 작성한 자기소개서, 면접을 위해 연습한 수많은 대답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드릴 수 없다는 메일뿐이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저처럼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탈락 소식을 나누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죠. 명문대생이라는 타이틀도 하버드라는 간판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점점 제 일상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책을 덮고 잠시 방 안에 놓여있던 TV를 켰습니다. 무작정 채널을 돌리던 중에 낯선 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뜨끈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같이 드세요라며 음식도 권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그 장면은 제게 너무나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정이 넘치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곳은 어떤 나라인 걸까라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작은 호기심은 점점 퍼져만 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이민자로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 작업을 거쳐야 하고 현지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죠. 무엇보다 비자와 의료보험,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에게 열린 사회였어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취업과 정착이 훨씬 수월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 비자 제도, 영어 강사나 IT 분야,
외국인 인재를 위한 구인 사이트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생활 지원금도 많이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물가는 미국 대도시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를 내는 비용이 보스턴에 반도 되지 않았고 외식비나 교통비 역시 부담이 적었어요. 대중교통은 거의 모든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지하철과 버스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무엇보다 교통비가 정말 저렴해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좋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나 정보 제공센터도 잘 마련되어 있어 생활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죠. 공공장소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행정 서비스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제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나 따뜻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질 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곳이라면 지금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 2주 정도를 고민한 후 한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한 저는 한국 입국 후 K 무브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내 외국인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 멘토링,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어요. 저처럼 미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기회였죠. 우선 저는 프로그램 등록을 위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예상보다 꽤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는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자 관련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작성이 쉽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자신 있었지만 한국 기업 문화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지원자들을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워크숍을 제공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멘토의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에서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협업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마이클, 하버드에서 참여했던 팀 프로젝트나 단체 활동 경험을 잘 녹여보세요. 멘토의 조언을 듣고 저는 하버드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경제 연구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팀을 이끌며 각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일화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습니다. 서류가 통과되자 이제 화상 면접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의 면접 문화를 잘 모르기에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면접도 여러 차례 진행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스펙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성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면접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마이클 씨, 한국에서는 업무 외에도 팀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회식 문화나 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는 데 열려 있습니다.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는 점을 알고 있고 한국에서의 문화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통했는지 결국 저는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분석팀 인턴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에 도착한 저는 넓고 세련된 사무실에 감탄했어요. 그러나 감탄도 잠시 현실의 벽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해외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데이터 분석 도구와 시스템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많이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태블러나 파이썬을 활용했는데 한국에서는 자체 개발한 분석 툴을 사용하고 있었죠. 초기엔 메뉴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하버드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미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다뤄봤기 때문에 새로운 툴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매일 퇴근 후 회사에서 제공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시스템을 익혔고 주말에는 회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분석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했어요. 업무에 적응해갈 즈음 팀 내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 제품의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제를 받았어요. 다만 여기서 팀원들과의 소통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소통 방식과 감정을 제가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회의는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고 중요한 결정도 암묵적인 동의 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결정이 명확하게 공유되고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게 익숙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팀장님이 회의 중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사실상 이 방향은 틀렸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한 소통의 차이 때문에 프로젝트 초반에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서 방향이 잘못되었고 팀장님은 당황하셨죠. 처음으로 팀원들 앞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 맞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눅 들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주었던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회의가 끝난 후 팀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솔직하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더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팀장님은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차근차근 한국 회사의 의사소통 방식과 기대하는 업무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었고 팀원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와 배움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단지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문화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 내부에서 커다란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내부 메신저에 제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가 떠서 클릭해보니 프로젝트 데이터 무단 유출 의혹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곧바로 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회의실에는 이미 IT 부서와 법무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이클, 혹시 외부로 데이터를 보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진행 중에 미국 본사와 협업을 위해 일부 데이터를 이메일로 공유했는데 이는 모두 보고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 본사의 내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할 때 반드시 IT 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고 데이터 전송 역시 회사 내보안 메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구글 메일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IT 부서는 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제가 접근한 데이터 파일의 다운로드 시각과 전송 기록까지 모두 검토했어요. 만약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외부로 전송한 흔적이 있다면 이를 통해 실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조사 기간 동안 회사 내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곤 했고 회의에서도 가능한 말을 아꼈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특히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민수 씨는 저를 대놓고 경계했어요. 마이클, 혹시 본사에서 우리 데이터를 빼가려는 건 아니죠? 라는 그의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외국인인 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감정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제 진심을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IT 부서와 법무팀의 조사에 따르면 제가 보낸 데이터는 모두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범위 내 자료였고 모든 수신자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본사 직원들이었어요. 또한 미국 본사에서도 제가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작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이를 통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절차적 실수였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잘 몰라서 보안 메일 시스템이 아닌 기메일을 사용했고 한국 본사의 공유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었죠. 팀장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번 일은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절차상의 실수는 있었지만 마이클의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해가 풀렸지만 이미 생긴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공기가 싸해졌고
메신저에서도 저를 배제한 채 대화가 오가곤 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팀장님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사과드렸어요. 제가 한국의 회사 규정을 잘 몰라서 이런 혼란을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에게도 먼저 다가갔어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민수 씨, 지난번 일로 많이 불편하셨죠? 제 실수로 팀에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혹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된 진심을 전달하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회사의 문화와 규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저 역시 그에게 미국의 업무 방식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팀원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저는 중요한 자료를 공유할 때마다 IT 부서에 미리 승인 절차를 밟았고 작은 일이라도 보고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어요. 덕분에 팀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 경험 덕분에 저는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 직책을 제안받게 되었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자리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한 후 저의 업무는 더 바빠졌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본사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이끄는 것이 저의 주요 역할이었어요.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살려 두 회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보람차면서도 큰 책임감을 요구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미국의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는 두 문화의 차이를 조율하며 일정을 관리했어요. 특히 한국의 세밀한 기획 능력과 미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프로젝트는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도중 한국 팀에서는 철저한 서류 절차와 보고 체계를 요구했지만 미국 팀에서는 빠른 실행을 중시해 서류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먼저 내놓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어 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미국 팀에서는 일단 콘텐츠를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수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보수적인 접근을 원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미국 팀에는 한국 기업에서는 보고 문화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소한의 서류 작업은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한국 팀에는 미국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죠. 그럼에도 어느 날 미국 팀에서 승인 없이 광고, 콘텐츠를 먼저 공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한국 팀에서는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광고의 내용이 한국 시장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팀에는 앞으로 중요한 콘텐츠 공개 전에 반드시 한국 팀의 검토를 받을 것을 요청했고 한국 팀에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서류를 정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임시 검토를 받는 방식을 도입했죠. 팀원 개개인과도 따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수 씨와는 한국 팀의 기대와 우려를 솔직하게 나눴고 미국 팀원들과는 한국에서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며 그들의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프로젝트는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팀원들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고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강점을 잘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팀장님은 저를 불러 말했어요. 마이클,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당신의 리더십과 조율 능력 덕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술잔을 들고 민수 씨에게 건배를 청했죠. 이번 프로젝트 모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한국 생활은 그렇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에 남아있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의 안전한 환경, 합리적인 물가, 그리고 따뜻한 정을 들려줄 때마다 그들은 놀라워했고 몇몇은 저처럼 한국으로의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기회의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또 다른 고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분명히 놀라운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도전에도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